황제 하인리 4세가 속된 말로 썸빵을 먼저 날립니다.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황제를 파문시켜버려요. 한 분은 폐위를 시키고 또 한 분은 파문을 시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굴욕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인리 4세 어떤 굴욕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 굴욕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오늘 제 강연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딱 보니까 국적을 알 수 있는 얼굴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 같습니까? 독일 사람 같죠? 바로 독일의 철혈 제상이라고 불리우죠. 1871년 독일 통일을 이룩해냈던 비스마르크입니다. 이 비스마르크가 했던 유명한 연설 중에 하나를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872년이죠. 독일 통일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독일 제국 의회에서 했던 연설입니다. 당시 독일 제국과 교회와 대립이 있었는데 그 대립 한가운데서 비스마르크는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우리는 카노사로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 연설 내용은 이런 뜻입니다.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 비스마르크가 했던 이 연설은 지금 독일어에서 수거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는 카노사로 갈 것이다 라면 어떤 뜻이 될까요?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 할 수 없이 굴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는 카노사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카노사로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비스마르크가 얘기한 거죠. 이것은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그 카노사라 여러분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과거의 카노사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거의 폐허가 된 상태죠. 성체의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이 카노사 성이 바로 굴욕의 현장으로 전 세계인들한테 각인되어 있습니다. 카노사 성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카노사의 굴욕, 어떤 굴욕이 역사 속에서 있었는지 하나하나 그 흐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노사 굴욕의 성격은 한마디로 교황과 황제의 파워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워게임을 살펴보기 전에 교황과 황제의 관계가 역사 속에서 어떤 변화와 대립을 거듭했는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시작, 황제 오토 1세로부터 시작한다고 학계에서 정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로몬 황제의 대간을 받았던 카를로스 1세 때부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오토 1세가 신성 로마 제국의 진정한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토 1세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토 1세 같은 경우는 당시 이탈리아로 쳐들어왔던 헝가리의 마자르족을 격퇴해 주었습니다. 당시 교황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래서 로마로 왔던 이 오토 1세한테 로마 교황이 황제의 대간을 해줍니다. 서로마 황제의 대간이었죠. 이 당시가 962년이었는데 서로마는 언제 멸망했습니까? 476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멸망했던 서로마 황제의 대간을 이렇게 해준 거죠. 이때부터 신성 로마 제국이 된 겁니다. 로마는 없어졌지만 새롭게 부활한 거죠. 그리고 그 로마는 신의 은총을 받는 신성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게 됩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토 1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제후들의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할까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 로마 교황과 손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성직자들과 유대관계를 아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직자들한테 자기 봉토를 수여합니다. 그리고 충성을 맹세하게끔 하죠. 봉토뿐만 아니라 관직을 수여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황제가 성직자를 임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토 1세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1세기 무렵의 신성 로마 제국의 영역입니다. 대충 독일, 오스트리아 지역, 그리고 북부 이탈리아 지역을 신성 로마 제국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토 1세는 작센의 제후였습니다. 작센, 영어로 하면 섹슨입니다. 앵글로 섹슨족 하면 어느 나라가 생각나시죠? 영국이 생각나시죠? 영국의 원형이 바로 이 작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인물, 하인리 4세죠. 하인리 4세는 프랑켄 공장령 제후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토 1세, 하이니 4세가 전부 다 이 독일 지역의 제후들의 후손들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라는 지위는 명예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황제들은 선출이 되었다는 거죠. 독일 제후들에 의해서. 그 선출하는 7명의 제후를 선제후라고 얘기합니다. 대신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황제가 자기 후임을 청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황제가 혈통이 끊길 경우에는 자기 후임을 청거를 못하겠죠. 그리고 황제가 굉장히 부당하거나 일을 잘 못했을 경우에는 제후가 황제를 몰아내고 다른 황제를 취임시킵니다. 이래서 이 독일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제후들의 세력을 누르고 황제권이 강해질 수 있을까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성직자를 임명하는 거였습니다. 서임권을 가지는 거였죠. 이 서임권을 가지는 것은 돈줄을 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황. 로마 교구의 주교를 교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교황이 어떻게 해서 지금의 위치까지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고리우스 1세가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6세기에서 7세기 초에 당시 로마 시민들이 굉장히 사랑했던 주교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온정을 베풀 줄 아는 주교였었죠. 그리고 이 로마 시내를 정비를 하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유럽에 있는 게르만족들한테 그리스도교를 포교하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망을 얻어가지고 로마 교구의 주교가 세계 최고다라는 신뢰감을 듬뿍 받았던 사람이 바로 그레고리우스 1세였습니다. 보통 주교가 관할하는 지역을 교구라고 얘기합니다. 세계 5대 교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교구가 있고요. 이집트 북부지방에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안티오크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군 원정 때 많이 봤던 도시들이죠. 그리고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콘스탄티노플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구, 5개의 큰 교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5개 중에서 이 3개가 전부 다 이슬람 점령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지역에 있는 교구는 2가지밖에 없죠. 로마 교구하고 콘스탄티노플 교구 2교구밖에 없습니다. 이 2교구가 라이벌 의식이 굉장하겠죠. 서로 이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 승부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로마 교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고대 로마 제국의 수도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2번째, 순교자 그러면 유명하신 2분이 계시죠? 누가 있죠? 베드로와 바울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난 곳이 바로 이 로마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구의 위쪽을 한번 살펴봐 주시겠어요? 프랑크족이 있고 스코트족이 있죠. 이 민족들은 전부 다 게르만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게르만족들한테 그리스도교를 가장 많이 전도를 했던 교구가 로마 교구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구의 위상이 콘스탄티노플 교구보다 훨씬 커졌겠죠. 그리고 서유럽 사람들한테 영향력도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 교구의 주교를 교황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 로마 교구 초기에는 별로 힘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주교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방에 있는 성직자들 그리고 신자들이 이 로마 교구의 주교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교황이 되면서부터 유력한 제후들이라든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교황의 선출에 관여하기 시작했고 성직자 서임권에 관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주교나 수도 원장 같은 교회의 고위직을 임명할 권리를 서임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진 자료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황제가 주교를 임명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주교 중에서도 로마의 주교를 교황이라고 했죠. 다시 말해서 황제가 교황을 임명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카누사의 굴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진행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누사의 굴욕은 오른쪽에 있는 황제 하인리 4세가 밀라노의 대주교를 자신의 측근으로 임명하면서 불이 붙게 됩니다. 이때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우스 7세는 클리니 수도원 출신이었습니다. 굉장히 개혁가였죠. 이 사람은 교황이 되면서부터 교회 개혁을 위해서 3가지를 실천했습니다. 첫 번째, 성직 매매를 금지시켜라. 2번째, 성직자들은 결혼하지 마라. 3번째, 이 서임권은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된다. 2 사람은 충돌하게 되겠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황제 하이니 4세가 속된 말로 썸빵을 먼저 날립니다.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황제를 파문시켜버려요. 한 분은 폐위를 시키고 또 한 분은 파문을 시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파문이란 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사건은 서양 중세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파문을 당하면 이교도로 취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황제가 파문을 당하면 그 밑에 있는 모든 백성과 신하들은 복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황제 하이니 4세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수많은 독일 제후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더 이상 순종할 필요가 없다. 교황이 확인시켜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독일 전 지역에서 벌떼처럼 일어납니다. 그럼 황제 하이니 4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위치는 이 부분에 있겠죠. 로마 교구의 위치는 이탈리아 중부 이쪽에 있는데 교황은 이곳에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황제 하이니 4세가 교황을 만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교황이 피신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카노사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카노사 성의 성주가 바로 토스카나 영주의 마틸다입니다. 이 마틸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마틸다가 차지하고 있던 이 영역, 바로 이 토스카나 지역이거든요. 이 토스카나 지역의 위치가 절묘합니다. 왜 절묘할까요? 황제가 이 지역으로 올라오려면 반드시 알프스 산맥을 넘어야 되겠죠.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스카나 이 지역을 거쳐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도 마찬가지로 이 지역을 거쳐야지만 신성 로마 제국에 갈 수 있겠죠. 이 토스카나 지역의 위치가 굉장히 절묘하다는 게 이유가 뭐냐면 두 시습 게임에서 힘의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캐스팅 보트를 이 토스카나 영주 마틸다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많이 봤죠. 카노사 성으로 갔습니다. 하이니 4세가. 그리고 그 성주 마틸다를 만나서 교황 그리고리우스 7세를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황제 하이니 4세는 굉장히 영리합니다. 왜 영리할까요? 우선 파문을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교황의 동정심을 자극할 필요가 있겠죠. 혼자 가면은 재미가 없습니다. 누가 같이 가야지 더 동정심을 자극할 수 있을까요? 아내, 황후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도 둘 다 어른이잖아. 아이가 한 명이 끼어 있을 경우에 교황의 동정심은 더욱더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 장남, 콘나트라고 합니다. 이 장남을 함께 데리고 가서 같이 파문을 거두어 달라고 교황한테 사정하고 있는 그 장면이 보이고 있죠. 3일 동안 속죄를 해야 되는데 이 이후에 이 발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동상에 걸렸는지 요거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네 죄를 사하노라. 교황이 파문을 거두어 드리는 거죠.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입니다. 만약에 추운 곳에서 맨발로 3일 동안 용서를 구하는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경우에 교황의 명성에 치명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문을 열었습니다.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리고 난 다음에 교황은 황제에 대한 파문을 철회하고 황제는 교황청을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 파문을 철회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그레고리우스 7세가 좀 미안했던지 황제한테 만찬에 초대합니다. 그런데 그레고리우스 7세가 초대했던 이 만찬에 하이니 4세 입에 아무것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만히 조용히 있었다고 합니다. 하이니 4세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겉으로는 굴복했지만 속으로는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6년 동안의 절치부심, 중국 고사에서는 와신상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실패의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독일 제후들을 내 편으로 만들지 못했구나. 파문을 처리한 다음에 황제는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교황 편에 있던 제후들을 자기 편으로 하나하나 끌어들이는 거죠. 내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편에 결코 서지 않았던 제후들을 군대를 동원해서 전부 다 쳐버려요. 그래서 이 신성 로마 제국을 소나기에 쥐고 교황 그레고리우스한테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쫓겨나는 교황이 있죠. 이 사람이 바로 카노사 성에서 짧은 순간이나마 승리를 맛보았던 그레고리우스 7세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교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황제 하이니 4세에 의해서 앉혀진 호수아비 교황이 되겠죠. 역사 속에서는 대립 교황이라고 얘기합니다. 클레멘스 3세입니다.
이 클레멘스 3세로 하여금 대관식을 하게 합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의 정통성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거죠. 쫓겨났던 교황 하이니 4세는 그 교황을 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이 찬탄한 사도 자리에서 내려와서 포기하라. 다른 사람이 성 베드로의 보좌에 올라가도록 하라. 나 하이니는 신의 은총에 의한 왕으로 우리의 모든 주교와 함께 당신에게 말하노니 내려가라. 또 내려가라. 저주받은 자요. 그래서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너무 내려갔습니다. 남부 이탈리아 살레르노까지 내려갔죠. 거기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한 까닭으로 유랑 중에 죽는다. 여러분, 이 카노사 굴욕은 교황의 승리일까요? 아니면 황제의 승리가 될까요? 1122년에 보른스 협약이라는 게 맺어집니다. 속세와 교회의 권력이 대타협을 하는 거죠. 하이니 4세의 아들 하이니 5세와 교황 갈리스토 2세가 보름스 협약으로 대타협을 합니다. 보름스 대성당에서 타협을 했다고 해서 보름스 협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임권은 교황이 가지는 걸로. 대신에 성직자를 선출할 때 황제나 대리인이 입회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로. 이 말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교황 후보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 황제가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후보가 한 명일 때는 서임권을 교황이 갖는 거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 카노사의 굴욕을 우리는 교황권의 승리라고 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카노사 굴욕의 전체 스토리를 봤을 때 황제권의 승리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시죠. 그런데 이 카노사 굴욕의 진정한 승자는 카노사의 마틸다입니다. 22년 전에 마틸다의 굴욕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이니 4세의 아버지 하이니 3세입니다. 이 하이니 3세하고 마틸다 집안하고는 어떤 원한이 있었을까요? 마틸다의 어머니였던 사람 이름이 베아트리체입니다. 이 베아트리체가 토스카나 영주와 결혼을 했었는데 남편이 일찍 죽어버려요. 그래서 재혼을 했겠죠. 근데 이 재혼한 남편이 하이니 3세한테 대듭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가문이 멸문의 길을 갈 정도의 위기까지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틸다의 새아버지는 도망가 버리고요. 형제 자매들은 전부 다 죽음을 맞습니다. 그리고 이 마틸다의 어머니였던 베아트리체는 황제 하이니 3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 영지만은 우리가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곡하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비는 모습을 어린 마틸다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22년 후에 마틸다는 전세를 역전시킵니다. 마틸다는 위에 있고 하이니 4세는 앉아서 무릎을 꿇고 있죠. 22년 전에 아버지의 모습과 반대가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22년 만에 극적으로 상황을 역전시킨 인물이 바로 마틸다였습니다.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 여러분 많이 가보셨죠? 베드로의 무덤이 위치한 곳입니다. 그 지하에 가면 베드로의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의 무덤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무덤이 마틸다의 무덤입니다. 이 관입니다. 그리고 이 성 베드로 성당 지하에 있는 유일한 여성 무덤이 마틸다의 무덤입니다. 근데 이 관에 베르니니가 카노사 굴욕의 한 장면을 부조로 새겨 놓았죠. 이 카노사 굴욕의 중심 인물이 베르니니가 보기에는 마틸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 마틸다, 카노사 성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카노사 성이 폐허가 되고 600년이 지난 다음에 교회에서 마틸다의 무덤을 이곳에 조성을 한 겁니다. 얼마나 고마웠길래 로마 교황청에서 이 마틸다의 은혜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녀의 교회에 대한 기여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틸다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영지를 교회에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마틸다가 있었던 이 이탈리아의 북부 도시들은 르네상스 시대의 중심 도시가 되었죠. 마틸다는 카노사 굴욕에서 진정한